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직 괜찮은 줄 알았다. 응을이 만기일입니다. 보증금 오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돈 없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 경매 넘어간 거 몰랐어요? 나도 피해자야. 그때 처음 들었다. 경매라는 말. 그럼 제 보증금은요? 저 그 돈 전 재산이에요. 돈 없다니까. 배째든가.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내 숨도 같이 끊긴 것처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자로 점유 이전입니다. 저 세입자인데요. 아직 돈 못 받았습니다. 경매 결정 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말은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절차는 진행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체 예정? 그날 나는 집을 잃었다. 아니, 믿음을 잃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빌라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를 내고 도장을 찍으면서도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법원에 접수되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한 가지였다. 집주인이 장족해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법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연락이 안 된다고요? 주소지에도 없고 전화도 꺼져 있고 계좌도 비어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사람 믿고 전 재산을 맡겼어요.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이자도 받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제 돈을 들고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왜 제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이자는 쌓이고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붙잡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번호를 눌렀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기계음이 이제는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래도 네가 너무 쉽게 믿은 거 아니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어딨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다 싶으면 한 번쯤 의심도 해봤어야지. 요즘 뉴스에 전세 사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 엄마도 속상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그 돈을 대신 메꿔줄 수도 없고 네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줄 수도 없잖니. 나도 알아. 나도 매일 그 생각해. 내가 더 꼼꼼했으면 어땠을까?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엄마, 나 진짜 다 알아보고 계약한 거야. 등기부도 떼봤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세보증보험은 그 집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그때는 진짜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래도 결국 책임은 네가 져야지 어떡하니.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억울해도 네 몫은 네가 감당해야 해. 책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책임은 왜 항상 남은 사람이 지는 걸까? 나는 피해자인데 점점 패배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고시원 방에 누워있으면 천장이 바로 얼굴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혔다. 핸드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출 이자, 연체 예정, 신용등급 하락. 숫자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등급이 되어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계약서 믿은 게 그렇게 큰 죄야? 열심히 돈 모은 게 죄야? 왜 나는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았을까? 그냥 월세 살면서 욕심 안 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자책은 끝이 없었다. 남을 원망하다가도 결국 다시 나를 향했다. 내가 더 강했으면, 내가 더 영리했으면, 내가 더 냉정했으면.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어느 날 우연히 법원 경매가 열린다는 말을 들었다. 집을 잃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자리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도망치듯 피해 다니던 단어를 이번에는 정면으로 보고 싶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표정 보니까 여기 물건 사러 온 사람은 아니고 잃고 온 사람 같아. 맞지? 여기 오는 사람들 눈빛은 둘 중 하나야. 이미 계산이 끝난 눈이거나 아직 현실을 못 받아들인 눈이거나. 당신은 지금 두 번째야. 맞습니다. 저는 잃고 왔습니다. 전세 사기당했고 보증금 못 돌려받았고 집주인은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망하면 누군가 돈을 번다는데 그 구조가 대체 뭡니까? 왜 저는 바닥에 있는데 누군가는 웃고 있죠? 여기엔 감정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야. 권리관계, 채권 순위, 배당 비율, 낙찰가 차익 다 숫자로 돌아가. 누가 먼저 저당을 잡았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는지 그 싸움이야. 알고 들어오면 기회고 모르고 당하면 재앙이지. 당신은 후자였던 거고. 그럼 저는 앞으로도 계속 후자입니까? 한 번 당한 사람은 계속 당하는 겁니까? 저는 다시는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음에는 제가 왜 지는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당한 놈이 공부하면 제일 무섭지. 이유를 알고 나면 같은 함정엔 안 빠져. 등기부 보는 법부터 배워. 근저당이 몇 개인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임차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읽을 줄 알면 최소한 남 좋은 일은 안 해. 그걸 안다고 해서 제가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까? 저는 지금 바닥입니다. 더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3년이 지났다. 누군가는 나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운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나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등기부를 수십 번 읽었고 판례를 찾아봤고 권리 분석을 반복했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피한 물건에서 구조를 읽었고 사람들이 겁내는 숫자 안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잃어본 사람만이 보이는 빈틈이 있다. 나는 그 빈틈을 공부했다. 이번 신축 빌라는 분양으로 단기 차익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공실률은 보수적으로 5% 잡고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살짝 낮추되 대신 신용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보세요. 저는 세입자가 불안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계약서 특약에 권리관계 설명조항 넣고 녹취 남기고 분쟁 소지 없게 전부 문서화하세요. 저는 이 건물에서 누군가가 저처럼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방식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문의가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안심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말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지금은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근저당 설정은 없고 추가 담보 계획도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기준 맞춰서 우선 변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 세팅했습니다. 세입자가 불안하면 건물주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저는 다르게 갈 겁니다. 예전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나는 괜찮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차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고시원에서 숨막히던 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나는 숫자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는다. 302호는 어떻게 됐죠? 조건 맞는 세입자 들어왔습니까? 저는 그 호실만큼은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구조가 좋고 채광도 좋아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302호 세입자 확정됐습니다. 보증금 전액 입금 완료됐고 서류도 다 갖췄습니다. 신용 문제도 없고 대출 없이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이름은요? 계약자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모든 계약서 최종 검토는 직접 합니다. 작은 오기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계약자 성함은 김도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렸고 주소 이력상 최근 2년간 전입 변동이 많습니다만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김도연.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던 이름. 3년 전 내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던 사람의 이름. 계약자 이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히요.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입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과거 분쟁 이력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겠죠? 세상에는 기록에 남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사람, 직접 만나봤습니까? 인상은 어땠습니까? 조금 초조해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계약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초조. 그래, 그 사람은 늘 초조한 눈을 하고 있었다. 돈이 묶일까봐, 이자가 늘어날까봐, 누군가 먼저 가져갈까봐. 그리고 결국 내 돈을 먼저 가져갔다. 입주 일정은 언제로 잡혔습니까? 계약 조건은 표준 그대로 적용됐죠? 특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넣었습니까? 네, 사장님. 원칙대로 모두 적용했습니다. 연체 시 지연이자, 계약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 원상복구 의무까지 전부 명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저는 감정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서류와 조건으로만 판단합니다. 손이 잠시 멈췄다. 계약서 위에 적힌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3년 전 전화를 끊으며 비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돈 없어? 배째든가? 그 한마디에 내 삶은 무너졌다. 입주 전 미팅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302호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건물 구조와 계약 조건, 그리고 이곳의 원칙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3년 전 나는 문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계산되어 돌아오는지도 모른다. 계약은 계약대로.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제 형편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건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상황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사업 정리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고 투자도 잘못 들어가서 자금이 묶였고 믿었던 사람들한테까지 발등을 찍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숨 돌릴 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이 정도로 높으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벅찹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증금을 조금만 낮춰주시거나 일부를 분납하는 식으로 조정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이해합니다. 누군가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조건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특약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같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이 건물을 세웠고 그 구조를 흔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답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으로서 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건물을 몇 채 운영하던 사람이라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반대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 원칙이라는 게 사람을 숨막히게 하더군요. 예전에는 세입자들이 조금만 사정 얘기해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는 지금 정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 보증금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도 한때는 물러설 곳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맡겼고 대출까지 안고 있었고 그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상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게 그 돈은 전부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최소한 책임지는 태도라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어쩌겠냐는 말이었죠. 그 한마디로 저는 집을 잃었고 신용을 잃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움직이겠다고 그때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신 말씀, 그 상황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몇 년 전 전세 문제로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금이 묶였고 순서가 꼬였고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도망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와서 잠시 피한 겁니다. 혹시 그때 그 세입자가 설마 당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세입자가 저입니다. 전화를 붙잡고 울먹이던 목소리도 저였고 전 재산이라고 말하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게 배째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제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건 제가 경솔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몰려서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몰리면 이성을 잃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그 대가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사과로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 벌을 주는 입장이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계약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알아봤든 알아보지 못했든 조건은 처음부터 동일했습니다. 보증금은 조정되지 않고 연체 시에는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계약 위반 시에는 즉시 해지됩니다. 이 조건은 다른 세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것도 특별히 관대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계약대로 할 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예전에는 제가 계약서를 들고 앉아 있었고 지금은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 사정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지금은 제 사정이 숫자로 보이겠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쫓아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그때도 저는 계약을 지키려 했고 지금도 저는 계약을 지키려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대로 하겠습니다. 제 사정이 어떻든
여기서는 의미 없다는 연체는 숫자로 시작된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반드시 핑계와 사정이 따라붙는다. 나는 그걸 안다. 나 역시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사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 꼬인 거라고, 다음 달에는 정리하겠다고. 그런데 바로 내용 증명이라뇨.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제가 일부러 안 낸 것도 아니고 도망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숨이 막힌 겁니다. 그걸 이렇게 칼같이 자르셔야 합니까? 저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적혀있던 조항이 실행된 것뿐입니다. 입주 당시 충분히 설명드렸고 서명도 하셨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해지 및 퇴거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도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동의된 약속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돈이 묶여 있습니다. 받을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단지 타이밍이 어긋난 겁니다. 그걸 이렇게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절차로 밀어붙이시면 저는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설 자리가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전화를 붙잡고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대출이라고, 신용이 걸려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기록을 남겼고 절차를 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책임이 저를 길 위로 내몰았습니다. 그 일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때 경솔했습니다. 자금이 꼬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압박했고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미룬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망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선택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기한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설명한 조건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무너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전의 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유예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벼랑 끝입니다. 이 집에서 밀려나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도 흩어졌고 지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서마저 밀리면 저는 완전히 끝입니다. 제발 당신이 겪어봤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벼랑 끝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날, 저는 그 집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지만 거기서 배웠습니다. 계약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의 사정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저를 내보내시겠다는 겁니까? 기한 내 미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지 통보가 나가고 이후 명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참 많이 변했군요. 예전에는 목소리가 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게 저 때문입니까?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감정에 기대면 무너진다는 것, 말보다 문장이 강하다는 것, 사정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다는 것. 저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방식입니까? 소리 없이, 차갑게, 절차로. 이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공정함입니다. 당신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다른 세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만 예외를 두면 저는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한치의 여지도 없습니까? 이미 충분한 기한을 드렸습니다. 추가 유예는 없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미납분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법대로 진행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때 저도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감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고 저의 선택이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은 다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참 많았습니다. 집도 여러 채였고 창고에 넣어둔 짐도 있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방 2개가 전부입니다. 사람이 가진 게 줄어들면 삶도 같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거 확인서에 서명해 주시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보증금 정산은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오늘 안으로 송금하겠습니다. 확인하실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정확하시군요. 단 한 문장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태도를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라고, 세입자의 사정은 제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그대로 돌려받는 기분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누군가의 마지막이라는 걸. 계약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제 사정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금이 묶였고 채권자들이 압박했고 저는 제 순서를 정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 순서에서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그날 저는 길 위에 섰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제 전부를 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왔고 휴대폰에는 연체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방향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군요. 차라리 화를 내셨다면 덜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당담하게 말하는 게 더 무겁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제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분노를 공부로, 억울함을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위에서 내려다봤고 당신은 아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은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리는 책임입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내쫓기 위해 건물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정이 먼저였고 당신 사정은 나중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오늘에서야 알겠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과가 기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몫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3년 전 나는 같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세상이 나를 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안다. 세상은 밀어내지 않는다. 선택을 기록할 뿐이다. 그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나간다. 나는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본다. 비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흘렀다. 그때 나는 계약을 믿고 무너졌다. 오늘 나는 계약을 지키며 서 있다. 이 건물 잘 지키십시오. 지킬 겁니다. 원칙대로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모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약속된 문장을 실행했다. 누군가는 이것을 냉정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냉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난 복수한 게 아닙니다.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기록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